채널A 캐치. 조선의 군주에 대해선 저도 주력 분야가 아니므로 이번 영상은 일반적인 개념과 아이러니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했었죠. 잘 모르는 내용을 분량 늘려서 이야기하면 거기엔 뇌피셜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개념적인 설명입니다. 이영석 장군은 임진왜란사에서 임진강 전투의 패전 원인으로 조정의 작전 간섭, 지휘권이 단일화되지 못함, 적 상황 판단의 오류, 이렇게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물론 충주에서처럼 이 세 가지 원인이 아니더라도 임진강 방어를 완수하는 것은 힘들었겠지만요. 먼저 조정의 작전 간섭이라는 것은 요즘은 덜한 것 같은데 우리 학생 때 문치주의 조선은 무신을 천시했고 임진왜란이라는 비상 상황 속에서도 꼬박꼬박 문신을 무신 위에 두고 전투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강조되어 비판을 받았습니다. 군인들이 독재를 하던 끝물이라 그랬을까요? 이영석 장군도 군인 출신으로 군사적인 시각으로 임진왜란사를 정리했으니까 이 문관우위와 군사를 잘 모르는 정치가들이 감나라 배나라 하는 꼴을 더 안 좋게 보았을 수 있죠. 두 번째 원인은 지휘권이 단일화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대장의 일처리가 마음에 안 들면 엄명을 내려서 실천을 시키든가 아니면 대장을 교체하든가. 그런데 한응인 보고 도원수 김명원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해서 지휘권을 흔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원인은 적의 상황을 잘못 판단했다는 겁니다. 적은 단순히 1만, 2만의 상황이 아니며 속속 서울로 몰려들고 있는데 적을 지치고 외로운 군대라고 한다던가 당초 10,000명도 안 되는 조선군이었는데 그걸로 반격하면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걸로 안다던가 어이없을 정도로 순진무구하죠. 이러니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신의 무신 지위에 대해선 저도 학생 때부터 막연히 그렇게만 알고 있다가 일본인인 카미가이토 케이치 교수의 1989년 책이 2002년에 문고본으로 다시 나왔을 때 사서 봤는데 꼬마 캐치로서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의 부제는 조선군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입니다. 카미가이토 교수의 책에서 평화국가의 군대라는 부분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육군과 수군은 각각 병마절도사, 수군절도사로 불리는 대장급 지휘관이 전국 8도에 배치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당연히 병조판서, 즉 국방부 장관의 아래에 두는 관직이었다. 이 같은 점에서 조선의 통치기구에 있어 군권이라고 하는 존재가 비상이 작고 또 완전한 시빌리언 컨트롤, 즉 문관에 의한 통제가 기반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왕을 중심으로 오전 회의를 행하는 중신들은 모두 문관으로 국방부 장관인 병조판서도 문관이다. 조선에서의 귀족 계급은 양반이라 불리는데 이것은 문무 양반을 의미하고 있다. 하지만 국정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문관이 우위에 있다. 인재 등용을 행하는 과거 역시 문과, 무과로 나눠져 있는데 무과 출신의 군인은 승진을 해도 대장급인 병마절도사에 그치며 국방부 장관인 병조판서는 될 수 없다. 근대적인 국가체제를 만들었다고 일컬어지는 메이지 헌법하의 일본에 있어 성의 배치에서는 육해군의 군체계가 육군성, 해군성 두 개로 나뉘어 더욱이 이 두 성의 대신이 모두 군인 출신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조선의 국가체계의 시빌리언 컨트롤이 얼마나 철저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 이 점에 있어서 조선의 체제는 전후 일본의 국가체제에 가장 가깝다. 군인이 제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영토 확장을 목적으로 한 침략전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조선은 평화국가의 모범적인 체제를 취하고 있다고 평할 수 있다. 이 뒤로는 조선의 군사체제는 완전한 관료제인데 일본의 무장은 병력도 영주도 모두 사적이다 라는 내용이 이어집니다만 생략하고요. 이렇게 문관 통제의 조선 체제는 전후 민주주의 일본의 국가체제에 가장 가깝다고 지적하였는데 저는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국방부 장관이 군인 출신이더라도 전역을 하고 민간인 신분에서 취임하는 것이죠. 물론 카미가이토 교수의 논지를 자세히 따지기 시작하면 이런저런 반론이 달릴 수 있고 저도 문치주의에 너무 빠진 조선을 비판하고 있지만 말하고자 하는 큰 틀을 보자는 거죠.
21세기의 인터넷 역덕판에선 문관 우위에 대한 반론으로 선비들도 공자님 말씀대로 활을 단련해야 했다. 문관들도 지방직이든 조정에서든 군사관직을 수행했고 무관들도 지방 수령을 해야 했기에 문무의 구별이 통설과는 다르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있는데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알겠지만 결국 틀린 이야기입니다. 문무의 구별이 무의미할 것 같으면 왜 시험 코스가 다르고 복장도 다르고 관직도 다르겠습니까? 무관이 출세를 해도 그 최고에는 한계가 있고 결국 정승이나 판서, 판윤, 승정원으로 가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것이죠. 신립을 예로 봅시다. 류성룡은 징비록에서 신립이 평안도 절도사의 자헌대부가 되자 병조판서를 욕심낼 정도가 됐다고 했습니다. 아까 병조판서는 문관이 맡는다고 했는데 여기선 꼭 그렇지 않다는 전제가 깔린 발언이죠. 그리고 신립은 전쟁 발발 당시에 정이품 서울시장인 한성 판윤이었으니까 일단 꽤나 출세한 거죠. 예나 지금이나 서울시장은 내각 회의에 참석은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다 하더라도 문관, 무관 구분이 무의미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전쟁이 터지자 신립을 급하게 삼도 도순변사라는 장군으로 내려보내면서도 조정에선 대신들 가운데 한 사람을 채찰사로 임명해서 장수들을 감독해야 한다고 선조에게 건의합니다. 이게 징비록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좌의정이던 유성룡이 최찰사가 되고 병조판서 김응남이 최찰부사가 됩니다. 둘 다 문신이죠.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채찰사의 사전적인 설명하고는 좀 다를 텐데 당시 류성룡과 조정 대신들은 채찰사가 그런 거라고 하네요. 저번 왜군의 북상과 조선 시스템이란 영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실제 전투는 무관인 장군이 하는데 그 무관의 통제와 감독은 뭐가 됐든 더 상급 직책을 가진 문관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관이라는 사냥개가 있고 그 사냥개를 통제하는 사냥꾼은 문관이 해야 한다는 게 조선과 명나라 시스템에선 상식이라는 거죠. 명나라가 압록강을 건너 적극적인 반격을 개시해서 평양을 탈환하고 서울로 진격하던 그때 명나라 파견군의 최고 사령관, 제일 높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효송이라고 답할 겁니다. 군대를 이끌고 돌겨가는 야전 사령관이라는 의미에서는 이효송이 맞는데 제일 높은 사람이라고 하면 이효송이 아니라 직책상으로는 경략 송창입니다. 이걸 또 따지고 들면 복잡한데 그것은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기로 하고 조선의 지방 군사 시스템도 복잡합니다. 경상도를 예로 보면 다른 곳과 달리 경상도와 함경도는 3명의 병마 절도사가 있습니다. 경상좌병사, 경상우병사, 함경북병사, 함경남병사는 알겠는데 나머지 병사들은 뭐냐? 문치주의를 완성하기 위해 경상도 관찰사가 병마 절도사를 겸하는 거죠. 관찰사가 겸하는 병마 절도사를 겸병사, 군사 올리 병마 절도사를 단병사라고 합니다. 지역에 따라 관찰사가 수군 절도사도 겸합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 관찰사는 다른 병사들 없이 강원병사, 강원수사를 모두 겸해서 혼자 합니다. 전쟁 직전 경상우병사는 조대권이었는데 나이가 많아서 김성일로 교체합니다. 그러자 비변사에서 김성일은 유학자인데 이런 시기에 그를 장수로 임명하면 안 된다는 건의가 올라옵니다. 그럼에도 선조는 강행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문관을 비상시에 지방 장군직에 앉히는 것은 그 당시에도 어색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었다. 더더욱 우리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경상도에 변란이 생기면 경상도 관찰사가 있고 병마 절도사 관할구역이 있고 그와 별개로 수군절도사 관할구역이 있고 병력 통솔 관계가 복잡합니다. 병사보다 관찰사가 우위고 그러니 조선 후기엔 관찰사가 아예 순찰사를 겸하게 해서 확실한 통솔을 하겠다는 거겠지만요. 제가 10년 전에 병사 겸직 문제에 대해 갸우뚱할 때 모 전문가 선생께서 리플로 가르쳐주신 예가 재밌는데 관찰사는 행정관료 출신 향토 사단장이면서 예하의 제1연대장 역할도 해야 하고 나머지 군인 출신 제2연대장, 제3연대장도 지휘할 때가 많다고.
그런데 그걸 다시 통솔하겠다고 순변사가 내려오고 순찰사가 내려오고, 그게 정승이 내려오면 도채찰사라고 이름이 다르고, 조선군 총사령관은 도원수라고 해놓고 그 위에 도채찰사가 또 있고, 게다가 이 개념들에 대해 여러분이 접한 임진왜란 서적에 달린 간단한 주석하고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사전적 의미하고는 또 다를 겁니다. 명나라나 우리나 이렇게 문관이 무관을 통제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은 먼저 지방에서 군대를 맡고 있는 장군이 반란을 일으킨 예가 너무 많기 때문이겠죠. 지방의 관직을 보면 이것저것 나뉘고 서로 견제하게 하고, 그 위에 또 새로 만든 관직들을 두어서 통제하고, 대규모 편성을 하면 문관이 통제하게 하고, 이렇게 명나라는 더 복잡합니다. 병마절도사라는 명칭의 유래가 되는 당나라의 절도사, 그 절도사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당나라를 쇠망의 길로 이끈 안록산이고, 조선의 사대부라면 두보의시를 공부할 텐데 안록산의 무서움을 모르겠습니까? 게다가 조선을 세운 이성계부터가 원정을 보냈더니 칼날을 뒤로 돌린 케이스죠. 그리고 문관이 군무를 처리한다고 했는데 대규모 군대의 업무에는 각종 사무 처리가 있습니다. 명나라 원정군의 최고사령관 송응창의 경우 전투는 이여송이 치르고 있고, 자기는 조정과 원정군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 각 지방 여기저기에 뭘 사서 보내라, 뭘 준비해라, 이거 현황 확인해라, 병력을 빨리 보내달라, 쌀이 부족하다, 조선왕은 뭐라고 하는지 확인해라, 계속 이런 업무를 처리합니다. 결국 진격해야 되는데 군량은 부족하고, 병사들을 위해 돈은 타왔는데 조선에선 시장이 열리지 않고 은이 화폐로 통용되지 않고 머리가 아픕니다. 이런 군무를 처리해야 하는데 무관은 그를 잘 모른다는 차원에서 문관이 군무를 통솔하고 지원하고 감독해야 한다는 논리죠. 물론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 원래는 수군 절도사보다 훨씬 낮은 관직을 맴돌던 분이지만 전투 이외의 이런 여러 가지 공적 업무와 군정 업무까지도 능숙하게 처리하고 있었다는 게 난중일기에서 보입니다.